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바람과 순식간에 쏟아지는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인간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재난재해로 일컬어진다. 태풍이 가져오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들은 지구 전역에서 연속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은 카트리나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입은 피해는 14조 정도에 달합니다. 태풍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매년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의 위력. 그러나 문제는 태풍의 피해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강한 태풍을 찍는 위치가 조금 더 북상하고 있다. 그게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기후의 변화는 한층 강력한 슈퍼 태풍의 잦은 등장까지 예고하고 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거센 태풍의 소용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위협하며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태풍의 위력을 들여다본다.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태풍이다. 영화 속 태풍의 강력함 앞에서 건물들은 순식간에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들은 손쓸 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난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영화 속 태풍의 모습이 실제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2005년 8월은 미국에 있어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었다.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최대 풍속 75m/s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스주의 80%가 침수됐고 희생된 피해자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산업시설의 마비는 미국의 경제 침체를 낳았고 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해액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했다. (2013년엔)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이엔의 특징은 최대 풍속이 87m/s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다는 점이었다. 하이엔의 강력한 바람에 사상자는 무려 7,800여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세계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 최대 풍속 17m/s 이상의 바람과 함께 강한 폭우까지 동반하는 태풍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 지구라는 큰 시스템의 어떤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를 고緯도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에너지를 평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다. 이 태풍이 없다면은 열대 해역은 더 더워질 거고, 그건 또 고緯도 해역은 또 더 추워지고,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분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은 발생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진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라 불리지만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등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인도양, 벵골만 등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 호주 북은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윌리윌리라고 부른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해수면 온도가 27도씨 이상인 열대 해역에서 발생하며 진행 방향과 속도가 유동적이다. 북반구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상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비바람이 센 위험 반경으로 불린다. 발생부터 소멸까지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중심에는 구름이 없고 맑으며 바람이 약한
태풍의 눈을 가진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 풍속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태풍을 분류한다. 같은 강도라도 그 태풍의 그 크기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형 태풍이냐 중형 태풍이냐 대형이냐 초대형 이런 이제 태풍의 어떤 큰 크기 이제 크기라는 건 어떤 풍속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크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정난운에서 이게 이제 태풍으로 가기 위한 이제 처음 시작점인데 요게 이제 회전을 더 받아서 점점점 이제 바람이 세지기 시작하면 트로피컬 스톰이라는 열대 폭풍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러한 열대 폭풍이 점점 더 발달하면 시비어 트로피컬 스톰에서 강한 열대 폭풍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강해졌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태풍이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슈퍼 태풍이란 단어가 있다. 6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 불리며 대만 일대를 강타한 네파탁. 자동차가 종잇장처럼 날아갈 정도로 거센 바람을 몰고 왔던 네파탁에도 슈퍼 태풍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슈퍼 태풍은 이처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67m/s 이상인 태풍을 일컫는다. 카트리나부터 하이엔, 네파탁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슈퍼 태풍의 잦은 등장은 태풍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열대 해수 표면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태풍의 최대 풍속이 3에서 5%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열대 해양의 온도 분포가 높아지고 좀 더 북쪽에 있는 열대 해양의 온도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까지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의 그 발생 구역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태풍의 발생 위치는 서쪽과 북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태풍의 발생 구역이 북상한다는 것은 곧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더욱 강력한 슈퍼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태풍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었다. 태풍이 찾아오는 7월에서 9월 사이가 되면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크고 작은 피해들을 복구하느라 진땀을 흘려왔다. 2012년 발생한 볼라벤 이후 다행히도 몇 년 동안은 대형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피해는 다른 자연재해들에 비해 규모가 막대했다. 국민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자연재해 총 피해액은 약 319억 원.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42.1%를 차지한 태풍 피해였다. 2015년의 태풍 고니가 중형급 태풍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보다 강력한 슈퍼 태풍이 올 경우 피해는 엄청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일컫는 루사와 매미의 경우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8월 30일 북상해 9월 1일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루사. 고작 3일 동안이었지만 루사의 흔적은 처참했다. 해일에 방파제들이 수없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하천이 넘쳐 흘렀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870.5mm나 되는 비가 쏟아졌다. 물폭탄이란 말이 걸맞는 기록적인 폭우에 강릉 일대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다. 루사로 인해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은 246명. 재산 피해는 약 5조 원에 달했다.
2003년 발생한 매미의 경우도 피해가 크긴 마찬가지였다. 최대 순간 풍속이 60m/s에 이르렀던 매미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꼽힌다. 매미의 강력한 풍속은 9천여 채의 가옥과 8m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을 무너뜨리는 등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매미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는 수확을 앞둔 9월에 발생하면서 농작물들이 크게 훼손됐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의 발생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바닷물의 온도는 사실은 그 기온보다는 대기보다는 좀 늦게 가열이 돼요. 그래서 8월 달 됐을 때 사실은 그 해수면 온도는 더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주변에 그 태풍이 올 때 그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강도를 유지하게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 9월에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치가 점점점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경로가 그때 많이 열려요. 이러한 어떤 그 고기압의 위치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경로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강한 태풍들이 그 시기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관측이다. 태풍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보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특별기상센터에서 태풍의 발생과 이동, 성장을 감시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다른 태풍 관련 기관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도 태풍을 관측하고 있다. 제주도에 위치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서 태풍의 관측을 통한 감시, 예측 및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태풍센터는 세계 여러 기관들로부터 관측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중 24시간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규모를 관측하고 있다. 태풍의 관측은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과 항공기에 의한 관측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측 자료를 태풍 모델에 대입해서 어떤 수치 모델에 근거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예보관이 자기 주관 하에서 태풍 모델의 그런 예측값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태풍센터의 경우 태풍의 관측에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은 2010년 6월 발사된 이래 지금까지 통신 위성과 해양 관측 위성, 기상 위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왔다.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은 태풍의 위치 및 강도, 진행 방향 등을 추정하는 데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엔 천리안 후속 위성도 발사될 예정이다. 후속 위성에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현재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천리안 위성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이 탑재될 후속 위성은 앞으로 태풍의 예측에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의 조그마한 변동까지도 다 이제 위성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걸 이용해서 태풍의 중심 위치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도 더 좋기 때문에 중심도 더 정확하게 찍고 그다음에 그 이동하는 경로에 바닷물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정보들이 다 산출이 되게 되면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강도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서 태풍 강도와 이런 그 트랙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관측과 예측만으로는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태풍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는 일이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959년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 사라호다. 추석 명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라호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은 46.9m/s로 역대 9위 정도에 그쳤지만 인명 피해는 무려 849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루사의 인명 피해를 3배 이상 넘어선 수치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고 커다란 슬픔에 빠져야 했다. 사라호가 이처럼 커다란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25 전쟁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 있었다. 태풍에 대한 대비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덮쳐온 사라호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사람들은 보호막 하나 없이 속수무책이었고 교통도 통신도 순식간에 마비됐다. 태풍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인프라가 약했던 탓에 그 피해가 강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측망 자체가 굉장히 아직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설이 사람들과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는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점차 강력해지는 태풍 앞에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태풍의 3대 피해 요소인 강풍과 호우, 해수면 상승일 것이다. 강풍은 가장 주의해야 할 피해 요소다. 보통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고 초속 25m에는 지붕이 뜯겨 날아간다. 초속 40m의 강풍은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 따라서 태풍 발생 시 강풍에 의한 사고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집중호우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 단기간에 내리는 다량의 비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홍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수면의 상승 역시 심각한 문제다. 보통 기압이 1헥토파스칼 낮아지면 해수면은 1cm 정도 상승한다. 저기압인 태풍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해수면은 강풍에 의한 파도와 만나면서 커다란 해일을 만들어낸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특히 연안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 이러한 해일의 피해는 지역에 따라 크기도 달라진다. 태풍 발생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남 쪽이고, 태평양으로 따지면 이제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남부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연중 1, 2, 3, 4, 5, 6월까지는 대개 서쪽으로 많이 가고,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6월 하순부터 7월, 8월, 9월 이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서 북쪽으로 우리나라로 오고, 그다음에 10월 달이 넘어가면은 더 이제 동쪽으로 꺾여버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해일 피해가 집중되는 편이다. 특히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서해안은 몰려온 바람이 바닷물을 차올리는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연안 침수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100%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피해 요소에 취약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비한다면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구조물이나 농업시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폭우에 대비해 물길들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일 방지용 대형 방파제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들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
예보에 상시 귀를 기울이고 발생 시 행동 요령들을 미리 숙지하면서 위험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일 것이다. 사전 예방하는데 필요해서 들어가는 재정하고 그다음에 만약 일 대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하고 비교해 보면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1억을 투자했으면은 10억 이상의 손해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런 것에 조금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가뭄을 해결하고 지구상의 에너지를 고르게 분포시켜준다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은 재난재해일 수밖에 없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